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반도체 업종 오름세가 눈에 띕니다. 네. 삼성전자도 8만, 그리고 하이닉스도 18만 갔는데 네. 이게 간밤에 뉴욕 증시에 엔비디아도 며칠째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영향이죠. 예, 맞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이틀 연속 거의 4% 이상 5%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시간은 지난주 목요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때 FOMC 회의 분석을 했었잖아요.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확실한 건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이제 선을 하나 그어줬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뭐 늘 하던 말을 했지만 QT 양적 긴축의 규모를 당장 6월 1일부터 줄인다라는 이제 그 점에 포인트를 맞췄잖아요. 예. 이게 자세히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금리를 올린다, 금리 인하를 안 해준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긴축을 좀 더 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죄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QT도 둬야죠. 두거나 아니면 더 강화를 해서 물가를 진짜 잡아야죠. 그런데 뭐 금리 인상은 없고 인하는 뭐 물가 봐서 한다고 말해놓고 QT를 풀어준다? 이건 돈을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상하다. 연준도 알게 모르게 돈을 풀고 싶어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나 하겠고요. 같은 날 이제 미국의 재무부인데요. 자넷 네.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지금 재무부 장관으로 있죠. 바이백을 전격적으로 단행합니다. 바이백이라는 것은 미국의 국채를 재무부가 사고 그만큼의 돈을 또 뿌리는. 그러니까 이 두 군데서 비공식적으로 돈을 뿌렸단 말이죠. 이것을 보니까 시장은 좋아. 아직은 그렇게 돈을 옥죄려는 게 아니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금요일 밤이었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이제 4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제 미국의 비농업 부분 매달 신규 고용자 수를 발표를 하잖아요. 예. 지금 말고 이제 과거에 보면 보통 한 5만에서 8만 정도가 이제 나옵니다. 하고 좀 좋다 할 때는 10만 정도가 나와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고용 시장을 보면 매달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자 수가 20만 이상이 나와요. 막 25만 이렇게 나오고, 실은 이번 4월도 24만 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보니까 열고 보니까 17만 명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지만 네.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네. 안정됐다. 이게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죠. 왜냐하면 17만 명이라는 게 고용시장이 나쁘진 않잖아요. 예. 그런데 굉장히 뜨거운 20만 명보다는 확 그 기대 이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디어 이제 고용시장도 쿨 다운 되는구나. 그러면 연준 QT 줄여줘, 재무부가 바이백해, 그런 금리 인하의 그 기대가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면서, 역시 금리 인하를 가장 반기는 것은 AI 반도체 등의 이제 성장 테마 섹터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엔비디아 올라가서 뭐 910달러 이상 다시 탈환을 했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급등하고 있고, 이 여파가 우리 하루 어제 썼잖아요. 오늘 갑자기 다 몰리면서 삼성전자 뭐 8만 원 훌쩍 넘었고, SK 하이닉스 이하 반도체 소부장들 지금 다 시장이 거의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관련주의 급등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는 네. 미국에서는 9월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오더라고요. 네, 9월이 지금 순간적으로 50% 이상 올라왔고요. 갑자기 낙관으로 바뀐 게 9월에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뭐 올해는 분명히 할 거라는 이야기 쪽으로 좀 나오게 됐었고, 특히 금리 인상의 불씨를 담겼던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간밤에 또 말을 바꿔서 본인이 막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시장 급락시키고 그랬잖아요. 결국엔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또 코멘트를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 더 많이 모아간다면 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즘에 연준 위원들 제롬 파월 의장도 그렇고 다 지금 뭐 막 다중인격처럼 막 두 마디 하는데, 또 윌리엄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네. 시장 갑자기 분위기 좋아졌었고요. 향후 일정을 좀 보면 6월 12일 날 6월 FOMC 회의가 있고요. 7월 30일, 31일에 7월 회의가 있습니다. 하고 8월은 잭슨홀 미팅이어서 회의가 없고 이제 네. 9월인데, 그러니까 시장은 그동안에 이제 올 상반기를 보면 괜히 앞서갔다가 많이 이제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9월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6월 11일, 12일 또 6월 첫째 주에는 5월에 고용지표 나오고요. 7월에도 7월 초에는 또 6월에 고용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6월 초든 7월 초든 고용지표가 더 밑으로 떨어지면, 한 예. 12만 명대, 10만 명대 라인만으로 와준다면 바로 금리 인하 들어간다. 저는 상당히 가능성도 좀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어서, 시장은 일단 금리 인하에
뭐 다시 뭐 불씨를 횃불을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5년 만에 유럽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네.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왜 간 거라고 봐야 돼요? 프랑스를 가고요. 그 다음에 세르비아를 가고 헝가리를 가게 됐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워낙 미국 쪽으로 당해 있으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뭐 중국 혼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쪽이 하나의 관계는 터야 되는데 그쪽 방향성을 유럽으로 또 하나의 대안 카드를 꼽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럽에는요.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 네. 이런 지도자들 중에서 세간의 관심을 가장 받기를 좋아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관심 받기도 좋아하고 본인도 독특하고 뭐 야망도 있고. 근데 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과도 뭐 친하게 지내지만 예. 대표적인 친중국, 친중 인사고요. 예. 심지어 이번에 푸틴의 대통령 취임식에도 가는 거의 미국 팀의 유일무이한 수장입니다. 여기도 가게 되는. 그러니까 마크롱이 자기가 마치 무슨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 미국과 중국을 다 쥐고 있는 이제 이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프랑스가 7월과 8월에 파리 올림픽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 파리 올림픽 전후로 해서 적어도 뭐 우크라이나 뭐 휴전이라든가 이런 거 좀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중국을 초대를 해서 이번에 전격적인 이제 5년 만에 시진핑의 유럽 순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 당장의 이번의 회동,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시진핑과의 아젠다 이슈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경제, 하나는 정치였는데 경제 쪽은 뭐냐면 중국은 웬만한 게 그냥 상설 덤핑이 돼버리잖아요. 워낙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싼 데다가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하니까 이번에 의제도 보면 전기차라든가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이거 거의 너무 싸다. 이렇게 과잉 공급을 값싸게 하면 어떡하냐. 시장 뭐 교란 질서를 어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 아젠다 하나. 정치 쪽으로 보면 왜 러시아 도와주느냐.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울 때 제발 러시아 쪽 도와주지 마라. 이제 지원 금지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잘 보면 결론 안 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그 메시지만 보면 굉장히 중국을 견제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메시지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과 미국이 6년째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데 네. 시 주석이 지금 유럽을 갔다는 거는 유럽 국가들을 우군으로 돌리기 네. 위함인데 네. 그 가능성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뭐 그런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요. 앞서 말한 이 두 가지 의제 있잖아요. 예. 뭐 러시아 도와주지 마라. 우리가 언제 도와줬다고 그러냐. 뭐 당장 성명서 나오는데 또 도와줄 겁니다 아마. 하고 중국은 또 러시아의 그 원유를 좀 위안화로 사들이고 있거든요. 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왜 과잉 공급하느냐. 뭐 태양광 패널 그렇게 값싸게 막 신장 위구르에서 인권 탄압하면서 하면 어떡하느냐. 전기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과잉 공급이라고 생각 안 한다. 뭐 시장 질서 지키는. 그러니까 그냥 각자 자기 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둘이 만나서 어떤 합의점을 내려고 시진핑도 아니다. 가고 회의를 연 거는 아닌 것 아니 같고요. 그러면 시 주석이 이제 방문한 나라들이 네. 미국이 세계 질서의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거 구축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네. 보이는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또 시 주석의 이 의도대로 움직여 줄지는 지금 미지수인 거고 네. 그러면 유럽의 지금 속내는 뭔 거예요? 저는 쇼잉이라고 봅니다. 서로가 다 중국도 미국한테 봐라. 내가 유럽 쪽이랑 이렇게 친하니까 프랑스 뭐 탑 투잖아요. 예, 뭐 이렇게 관계도 있는다. 세르비아, 헝가리 쪽도 나는 간다. 뭐 미국이 압박하면 우리는 또 하나의 탈출구도 있겠다. 실은 유럽이 알게 모르게 이 친중 쪽이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아프리카는 중국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신호를 좀 보내주는 거고요. 유럽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 마크롱이 굉장히 좀 핵심 인물인데 자신이 이제 꽤 어떤 세를 과시하는 거죠. 나는 중국과도 친해, 러시아와도 친해, 미국도 친해. 이런 것들의 둘의 교집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어떤 뚜렷한 뭐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하나의 좀 양쪽 다 쇼잉 효과들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자의 계산이 이제 각자의 계산이 예, 있네요. 있네요. 올 1분기 아파트 매매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자료가 나왔던데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연령대는 누굽니까? 30대죠. 네, 보통 집을 누가 많이 사느냐? 40대, 50대, 40, 50. 예. 하고 50이 꽤 많이 샀다가 이게 이제 40으로 넘어왔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집값도 급등하고 그러면서 40에 영끌족들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완벽하게 30대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집을 가장 많이 산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배경은 비율을 뭐라고 좀 봐요? 보면 예. 30대가 26%, 40대가 24%, 25%로 30대가 40대를 이제 추월을 한 이제 3040이 절반 이상을 샀겠지만요. 예. 30대가 1순위인데 30대가 그렇게 막 부를 많이 축적하는 연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을 샀을 때는 보통 대출을 이용하는 그렇죠. 거고 예. 근데 30대가 또 대출을 쉽게 받는 그런 연령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뭐지 이유를 좀 봤더니 역시 정책 모기지였던 것 같아요.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인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5억 이하에 대해서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까지가 이제 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금리도 수많은 디딤돌 모기 이런 정책 모기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1에서 3%대고 소득 기준도 1억 3천만 원대까지 이상으로도 해주고 그러니까 최근 2년간 이제 아이만 낳았으면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예. 받을 수가 있는데 이미 한 5조 원대가 실행이 된 것 같고요. 이 중에서 4조 원 이상은 아파트 매입에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죠. 30대가 1분기에 가장 많이 집을 샀고 작년 4분기 대비 가장 많이 증가세를 보인 연령도 30대인데 이 기간 동안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1월부터 풀렸거든요. 1월 1일부터. 그럼 거기가 5조가 풀렸다?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집을 산 거구나라는 결론이 나오고 하나의 더 방증이 예. 서울에는 노원구 쪽에 매매 거래가 가장 많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역시 5억 이하, 그냥 강남에 9억 이하 주택은 많이 없잖아요. 예. 그걸 활용해서 들어갔다. 이제 이런 결론까지로 도출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GTX-A 이야기를 좀 해보면 동탄에서 이게 수서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네. 기대를 모았었는데 지난 3월 말에 개통 이후에 이용률을 봤더니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났네요. 왜 그런 거예요? 한 달간 봤더니 26만 명의 이용자였었고요. 이게 당초에는 60만 명 이상이었으니까 원래 예상보다도 한 40% 수준에 이제 불과한 거죠. 43% 수준 하고 일별로 봐도 평일 기준으로는 7,600명, 10,000명도 안 돼요. 근데 당초 이제 이 GTX 부분 개통했을 때 2만 명 이상은 하루에 네. 평일 기준으로 2만 1,000명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들을 좀 봤더니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 자체도 실제적으로 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등등이 있지만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시민들의 인터뷰를 지금 동탄에서 수서로에서 올라가려는 목적은 강남을 가기 위함이잖아요. 예. 그러면 삼성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삼성을 못 가고 스톱을 하니까 수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티켓 가격 등을 비교해 봤을 때 굳이 이걸 탈까? 이제 광역버스를 타고 교통수단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걸로 강남을 가는 게 편하지 아마 이런 것이 지금 한 달간의 저조한 이용률의 핵심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국토부나 지자체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좀 답답하죠. 현재로서 내놓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 동탄역, 이 GTX역을 좀 접근성을 해서 이런 시내버스들이라든가 이런 셔틀버스를 통해서 역을 쉽게 갈 수 있게 하는 이 정도의 노력일 텐데 핵심 노력은 뚫어야 되잖아요. 예. 삼성역까지 뚫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A를 보면 파주 운정부터는 서울역까지 이렇게 쭉 뚫어오고 밑에서부터는 삼성역까지 뚫어오고 서울 삼성역이 완성이 되면서 A 라인이 딱 떨어지는데 위쪽 라인은 그러니까 운정에서 서울역은 올 연말까지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완벽하게 되는데 지금 밑에 라인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삼성까지 뚫는데 글쎄요, 2028년 이 정도까지일 것 같고 이 역시도 난관이 좀 많이 있죠. 이게 밑을 뚫는 거잖아요. 예. 대도시 그 밑을 뚫어야 되는데 이제 대치동, 삼성동 가게 되면서 거기 이제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근데 원래부터 이게 마스터 플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죠. 예. 예, 2016년, 15년 때도 영동대로 그 개발 계획이 있어서 그때 마스터 플랜이 있었는데 네. 그걸 좀 몇 번 수정하면서 늦춰지는 바람에 이게 결과적으로 한 2028년 정도까지 삼성역까지 뚫는 그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늦춰졌기 때문에 그러면 A라는 게 계속 이제 미완성이잖아요. 2028년까지. 예. 그러면 이제 A뿐만이 아니라 B, C, D도 굉장히 기대가 큰데
A가 막 이용률도 높아야 되고 너무 좋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나와야 B, C까지도 함께 좋은 영향도 받고 정부도 또 빠르게 사업도 하게 되고 할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이제 경제적 타당성들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저조하면 굉장한 적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하나가 이제 윈 라인은 민간이 뚫고요. 그러니까 파주 운정부터 서울역은 밑에 라인은 관이 뚫게 되는데 이게 A라는 게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가 못 되면 위쪽 민간 투자자가 뚫었던 운정에서 서울역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쪽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액수가 뭐 수백억 이상 기업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 이런 문제까지도 남아 있어서 좀 많은 국민들과 이쪽 해당 라인도 좀 삼성까지를 빨리 좀 뚫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